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아까 요거 과실책임, 무과실책임 여기까지 봤죠? 자, 이번에는 보증보험. 보험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이 보험 드는 거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보험 많이 들더라고요. 또 보험에 대한 거부감도 없고 옛날에 비해서. 보험인데 그 중에서 보증보험입니다. 그러니까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근데 이 보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여기가 이제 보험회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면 요 보험에 드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보험료를 여기 내놓죠. 여기가. 근데 요 사람이 요 B 고객들이 주로 될 겁니다. 요 사람한테 요렇게 피해를 준단 말입니다. 그때 원래 피해자인 고객은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그대로 이렇게 A한테 배상 청구해야 될 건데 A가 재산이 있으면 괜찮은데 재산이 없으면 손해배상 받는 게 힘들잖아요. 손해배상 청구. 그래서 A는 싫더라도 이렇게 보험에 들도록 돼 있고 이렇게 해놓으면 B가 손해 입었을 때 배상 청구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합니다. 이렇게 되면 손해배상금을 쉽게 받게 되죠. 이렇게. 이 사람을 보호하는 거죠. 요래 놓고 어떻게 하느냐. 요래 놓고세요. 보험회사는 요렇게 뒤로 구상권을 행사해가지고 대신 물어준 거잖아요. 어쨌든 다시 받아낸다. 근데 사실 여기는 돈이 없을 가능성이 높지요. 그러면 보험회사가 손해를 볼 수 있다. 근데 보험회사는 이렇게 보험 영업을 했을 때 손해보는 것도 나올 수 있겠지만 이득 보는 것도 꽤 많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보험회사는 이득이 더 많다. 손해보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물론 한 사건만 보면 손해지만요. 그게 이제 보험입니다. 보험. 근데 이게 자동차 보험 이런 것도 이런 성질을 띠게 됩니다. 보증보험의 성질을 띈다. 그러니까 손해보험 계약의 성질을 갖고 있으며 사실 우리가 이제 중개업소 운영할 때 보증 설정할 때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에 듭니다. 저희 지금 중개법인도 여기 드러났어요. 서울보증보험회사에 드러났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공제는 보통 같은 직종, 유사한 직종, 이런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둡니다. 돈을 모아뒀다가 나중에 요런 요 회원들이 있죠. 회원들이 누구한테 피해를 줄 수 있잖아요. 이렇게 A한테. 그럼 A는 요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모아놨기 때문에 원래 A는 여기 손해를 일으킨 B 이런 사람한테 이렇게 배상 청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좀 손해배상 받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공제에 가입돼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공제료를 내놨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해서 받는 거다. 이렇게 A가요. 그러니까 이 보험하고 똑같은 성질을 띱니다. 동일한 이해관계를 갖는 특정 집단에서 여기 구성원의 복지라든지 경제적 안정 등등등을 위해서 구성원들이 일정액을 출연한다 이렇게 나오죠. 일정액을 출연한다. 일정액을 출연해서 공동기금을 마련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구성원에게 사실 이 사람에게 준다 이거지만은 사실 그 사람의 고객들한테 준다는 겁니다. 구성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상호부조제도다. 서로 십시일반 모아놨다가 일당한 사람한테 몰아서 도와준다. 십시일반 이거죠. 십시일반. 우리 중개사 법령에서 보면 협회가 운영하는 이 공제가 있지요. 우리 협회 같은 경우는 부동산 사장님들의 단체죠. 거기서 공제 사업을 합니다. 협회가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공탁이 있습니다. 이 공탁은 이제 법원의 공탁기관에 돈을 묻어놓는 거죠. 공탁기관에 돈을 딱 넣어놔. A라는 사람이 법원이 있죠. 법원. 거기에다가
공탁을 해둬요. 공탁기관에 돈을 딱 묻어놔. 이렇게 1억을 묻어놨다. 그러면 A가 만약에 B라는 사람한테 피해를 줬다. 그러면 B는 요 공탁한 돈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가서 그 돈을 받아낸다 이 말이지. 공탁한 돈을 빼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그러면 결국은 요 사람이 영업할 때 손님들을 보호하는 장치가 이 공탁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보증금이나 공제 공탁은 다 같은 성질을 띠는 겁니다. 고객들을 보호하는 장치다 이렇게. 공탁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그래서 공탁을 해두면 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될 텐데 배상 책임을 확실히 손님에 대한 배상 책임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서 공탁할 수도 있다. 근데 공탁하게 되면 이게 단점이 있어요. 단점. 공탁하게 되면 A가 실제 1억 원을 갖다가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넣어놔야 되는데 그렇게 뚝 띄어서 넣을 돈이 있을란가 모르겠어요. 보통 잘 그럴 돈이 잘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공탁이죠. 그래서 혹시 요 물어줄 때를 대비해 가지고 공탁을 시켜 놓도록 돼 있다. 그죠?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구상권 이렇게 나옵니다. 구상권. 이 구상은 원래 책임질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원래 이렇게 있으면 아까도 설명드린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이제 채무자, 이 사람이 채권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물어줄 사람이죠. 근데 법에서 C도 같이 책임지라고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C도 이제 물어줄 책임이 있게 되는데 이랬을 때 둘 다 책임이 있게 됩니다. 이걸 연대 책임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까 이랬을 때 가만히 보니까 요 사람이 사고 쳐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그때 배상 책임을 둘이 같이 져라 그러니까 B가 요리 배상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어요. 그럼 여기는 꼼짝없이 물어줄 수밖에 없어요. 자, 물어주고 나서 원래 책임질 사람은 여기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내가 너 대신 물어준 돈 내놔라. 이게 구상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부담해야 될 채무나 책임을 이렇게 했죠. 요 사람이 물어줄 돈을 자기 재산으로 부담한 경우 여기가 그 다른 사람에게 여기 출연재산 상당의 반환을 청구해서 야, 너 대신 내가 물었으니까 그 돈 내놔 이렇게 청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상권이죠. 에스크로우. 에스크로우는 이제 이것도 이행 보장이다 뭐 이렇게 해요. 이행, 대행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3자가 여기 보면 이 사람 부동산 거래할 때 부동산 거래든 일반 물품 거래든 둘이 이렇게 거래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요 매수자 요 사람이 이렇게 매도인 요 사람한테 직접 이렇게 입금을 시키잖아요. 이렇게 입금을 시키는데 직접 입금을 시켰는데 나중에 등기 못 가져오고 그럴 리스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직접 입금시키지 않고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않고 야 등기 서류 다 넘어올 때 그때 가져가 하면서 C라는 중립기관 제3자 거기에다가 입금을 이렇게 해놔요. 일단 완벽하게 이렇게 등기가 넘어올 수 있잖아요. 완벽하게. 그러면 그때 이 돈을 이렇게 빼가게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중립적 기관에다가 묻어넣는 거. 중립적 기관 제3자 중립적 위치에 있는 사람. 그래서 대금을 이렇게. 만약에도 혹시 이게 잘 안 되면 이렇게 회수하는 게 쉽죠. 그래서 거래 당사자를 요 C를 에스크로우 제도라고 그래요. C 중립적 기관에 묻어넣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가봅니다. 아이고. 그 다음에 41번이 거래질서 교란행위라고 돼 있죠. 요거 이제 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하는 행위다 이렇게 해서 우리 중개사법에 공인중개사법에 거래질서 교란행위가 엄청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걸 일일이 뭐 다 할 수 없는데 주로 이제 이 중에서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중요한 내용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여기 요겁니다.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게 이제 뭐냐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요게 이제 시세 조작하는 겁니다. 시세 교란행위라고 써놨는데 시세 조작.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부동산 사장님 관점에서는 요 물건 주인이 A가 있는데 요 부동산님이 갑입니다. 근데 B를 내세워요. 둘이 가짜로 계약을 합니다. 매매 계약을 해요. 돈도 주고 막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근데 요게 이제 부동산 사장님이 중간에서 계약을 하는 척, 소개하는 척 합니다. 이거 전부 다 가짜입니다. 이게 원래 이 그 부동산 가격이 한 9억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약하면서 10억으로 이렇게 가짜 계약서를 씁니다. 그래서 나중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실거래가 신고할 때 10억으로 신고를 들어가요. 그러면 10억으로 이제 실거래가 거기에 사이트에 뜨겠죠. 그래 놓고서는 이 계약을 깨버립니다. 둘이 계약을 할 의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10억으로 실거래가 사이트에 올라가니까 그 다음부터 이 부동산은 이 아파트는 손님이 찾았을 때 10억이라고 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억으로 거래되는 게 늘어나죠. 그러면 10억 되는 겁니다. 이게 시세 조작이지. 이런 것도 교란행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단체를 구성해서 중개를 제한한다 이렇게 했어요. 자, 이게 뭐냐? 우리 부동산 사장님들이 지역에 보면 모임이 다 있어요. 그 모임을 갖다 만들어서 그 모임에서 특정한 물건 주인에 대해서 특정 물건을 중개해주지 말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들이 모여가지고 이 특정 건물주가 너무 횡포를 심하게 부리니까 갑질을 많이 하니까 이 사람 것은 중개해주지 말자. 우리가 중개 안 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이거 세를 놓겠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물건을 중개해주지 말자고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비회원들 있죠. 비회원. 지역에 가면 회원업소, 비회원업소 이런 것들이 있어요. 비회원업소에 요 중개활동을 갖다가 틀어막기 위해서 비회원업소하고 공동중개하는 것을 못하게 자기들끼리 자체 모임에서 결의를 합니다. 야, 여기 지금 보니까 C라는 비회원업소하고는 우리 공동중개하지 말자. 거기하고 공동중개하면 제명이야, 제명!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체가 담합하는 거죠. 담합 이렇게 되죠. 이런 것들도 거래질서 교란행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이제 교란행위가 꽤 있어요. 보시면 자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 꽤 있다고. 업무 방해라고 돼 있잖아요. 그 업무 방해하는 것들 보면 분여회 이런 데서 하는 것들이 있어요. 분여회 같은 데서 특정한 협조적인 사장님 부동산에만 내놓자고 하고 비협조적인 사장님 부동산에는 내놓지 말자고 하고 이거 다 결탁하는 것은 이거 업무 방해 행위를 저지른 겁니다. 그리고 분여회원들이 자기들끼리 이제 담합을 해가지고 우리는 10억 밑으로는 팔지 말자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업무 방해, 이런 것들이 거래질서 교란행위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처벌받는 그런 중요한 행위지만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례를 갖다가 일일이 다 기억하기 쉽진 않을 거예요. 나올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스토리를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요. 중개보수. 중개보수는 중개해줘가지고 그 대가, 서비스를 받는 게, 대가를 받는 게 보수죠. 중개해준 대가를 받는 게 중개보수. 복비, 중개보수죠. 요 중개보수는 가만히 보면 계약이 체결되면 중개보수 받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계약 체결되고 나서 그 다음에 잔금 치르고 뭐 등기 넘어가고 요 시점에 이제 보수를 현실적으로 요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중개 서비스는 사실은 그 전에 중개 활동을 해가지고 계약서 쓰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등기까지 넘어가게 만들고 이런 과정이 다 이제 중개 서비스입니다. 이게. 그래서 중개 보수는 지금 현실적으로 법에 따르면 잔금 시에 받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저 제일 앞쪽에 요게 뭐예요? 제일 앞쪽에 요게? 응? 요게 중개활동입니다. 중개활동. 중개 서비스. 그래서 계약 체결, 잔금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중개활동부터 포함해서 계약서 쓰고 그다음에 잔금 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게 중개보수 이렇게 되지. 자, 프리미엄요. P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이제 분양가가 뭐 10억 분양가다 이렇게. 근데 지금 계약금하고 중도금 들어갔는데 계약금, 중도금 1차, 2차까지 들어가가지고 지금 3억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7억을 더 내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7억. 7억을 더 낼 건데 7억. 근데 이 상태에서 3억 요까지 들어간 상태에서 분양받았던 사람이 여기에다가 앞으로 이 가격이 뭐 10억이 아니라 11억, 12억, 13억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망이 좋다면 프리미엄을 한 1억 정도 붙여가지고 자기가 요 상태에서 4억 원에 그 아파트 분양권을 팔고 나온다고. 그 P가 1억 붙은 거지. 요 P 1억 주고 산 사람은 나중에 이제 요걸 또 내야 됩니다. 그럼 실제 들어간 돈은 11억이 됩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나중에 입주할 때 보니까 시세가 15억이다. 그럼 이 사람 돈 번 거고요. 이 사람은 돈을 조금 벌고 그냥 판 거지. 요게 P예요. 프리미엄. 그 이제 미래 주택 가격에 대한 기대치. 나중에 15억 갈 거니까 그 중에서 내는 지금 그 중에서 1억만 먹을게 이런 뜻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제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적정선에서 나눠 먹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프리미엄이라고 그래요. 실비. 이 실비는 그 교통비 뭐 이런 거 얘기합니다. 활동비 쓴 걸 받아내는 걸 실비라고 그래요. 활동비. 중개하다 보면 활동비 쓰고 그런 게 있어요. 그 실비 중에 들어간 활동비, 교통비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또 뭐가 있을 수 있냐면 등기부 열람 비용, 발급 비용, 열람, 발급 이런 것들 비용은 뭐 700원, 1000원 막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런 거 다 합쳐서 실비죠. 그러니까 중개 활동과 관련해서 지출한 비용, 그 등기부 발급 비용 이런 거.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계약금을 예치해 놨을 때 그 예치 비용 이런 것들도 다 저기 실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비는 우리 법에서 허용하는 건 두 개밖에 없어요. 권리관계를 파악하면서 쓴 실비, 교통비라는 이런 게 될 수 있고 등기부 비용 같은 게 될 수 있고 반환채무 이행 보장과 관련된 실비. 이것은 나중에 좀 어려운 내용인데 중간에서 돈을 관리해 주다가 저 등기가 넘어가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등기를 다시 넘겨주고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네, 그래서 여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쓴 비용, 예치 비용 같은 거, 돈 묻어놓은 비용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갑니다. 하여간 중개활동하면서 이것저것 쓴 비용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위탁. 위탁은 다른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맡긴다는 거죠. A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위탁했다 그러면 A가 원래 법상 할 일인데 B한테 맡긴다. 맡긴다가 위탁이죠. 원래 권한은 여기 있었는데 여기다 맡긴다. 이렇게. 그래서 실무교육 같은 거 봐봐요. 실무교육 같은 것은 실무교육이다 그렇게 되면 원래는 여기 시도지사가 하는 겁니다. 법상은. 근데 사실은 협회라든지 협회 여기도 많이 맡기죠. 그 다음에 대학 이런 데다가 맡기는 거. 이걸 갖다가 뭐라고 불러요? 이런 것을 위탁이다 이렇게 하는 거지. 실무교육은 진짜 위탁이 낫죠. 고소고발. 자, 이건 이제 고소가 있고 고발이 있고 그런데 고소라는 건 뭐냐? 범죄의 피해자, 피해 입은 사람, 그 다음에 그의 법정 대리인 등 고소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일러 바치는 걸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고소는 이제 주로 피해자가 하는 겁니다. 고발은 뭐냐? 고발은 고소고발 잘 구별하기 쉽지 않죠, 이게.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일반인이 원칙적으로 고발은 제3자가 뭐 피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왜 끼어드냐 이런 얘기 받을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일반인이 범죄 사실을 갖다가 일러 바치는 거지. 이건 누가 일러 바치고 고소는 피해자가. 고발은 피해자 아닌 사람이 일러 바치는 거고. 그죠? 너가 왜 끼어들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발. 이건 피해자 자신이 스스로 고소하는 겁니다. 야, 너 피해 입었어. 너 고소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공소제기요. 공소제기는 뭘 얘기하냐면 검사가 소를 일으킨다. 소를 기자가 일으킬 기자예요. 소를 일으킨다. 이렇게. 검사만 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기소하는 것이 일반 검사하고 공수처 검사 또 있죠. 여기는 이제 기소 권한이 있습니다. 옛날에 여기밖에 없다가 지금 공수처 검사도 기소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재판으로 넘기는 걸 얘기합니다. 유일하게 검사만이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공소 제기의 독점주의다. 기소 독점주의다. 이제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선하는 게 필요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기소 공소 제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보시냐면 기소유예 몇 가지만 더 보죠. 요 기소유예는 어떤 거냐면 공소 제기하는 게 기소예요. 그걸 밀어준다고 하는데 검사가 하는 겁니다. 검사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가 지금 재판 넘어가기 전입니다. 봐주는 거예요, 검사가. 기소하려다가 밀어준다. 그러면 기소도 안 된 거예요. 근데 검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이제 죄를 지은 사람 같은 건 맞는 거예요. 그런데 기소를 밀어두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기소 안 하고 그래도 새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기소를 안 한다고요. 응? 그러니까 기소 안 한 것 중에 기소유예는 죄가 있는데 싶은데 안 한 거라고요. 근데 이제 불기소 처분이라는 게 있어요. 불기소 처분 그러면 기소 안 하는 처분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기소유예는 죄가 있는 듯 싶은데 검사가 살짝 봐주는 거예요. 그걸 기소유예라고 합니다. 기소유예는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보다 훨씬 싼 거예요. 이거 뭐 재판 근처에도 안 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지방자치단체. 이 지방자치단체는 많이 아시잖아요. 여기 안양시 이렇게 되면 안양시가 지방자치단체, 그죠? 안양시장이 있고요. 자치단체 자치단체. 안양시 의회 있죠? 여기를 합쳐서 뭐라고 불러요? 여기를 안양시 시장과 안양시 의회를 지방자치단체라고 불러요.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크게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기초자치단체가 있고 두 가지죠. 갑자기 이게 생각이 안 났어요. 광역자치단체는 시도, 기초는 시군구. 그러니까 안양시 같은 경우는 기초죠. 기초자치단체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예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보면 경기도 지사도 있고 지사. 경기도 의회도 있죠. 두 개 합쳐서 뭐라고 불러요? 경기도 요게 지사와 경기도 의회를 광역자치단체 이렇게 부르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광역자치단체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가 있으며 이렇게 나오죠. 기초자치단체로서는 나왔죠. 시군구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교육위원회가 또 있죠. 사실 별도로. 우린 교육감도 따로 뽑잖아요. 교육위원회 등 특별자치단체도 있다. 이렇게 되죠. 이거 합쳐서 뭐라고 불러요? 일반자치단체. 그 다음에 여기는 특별자치단체. 교육위원회. 자, 50번 조례입니다. 조례는 여기 보면 여기 요 기초자치단체 의회에서 여기가 만드는 게 조례예요. 조례. 광역자치단체 의회 있죠. 여기서 만드는 게 조례예요. 조례. 요 위에 조례를 경기도 조례, 밑에 조례를 안양시 조례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광역이 됐든 기초가 됐든 간에 자치단체 의회에서 만든 거예요. 자치단체 어디서요? 의회에서 만드는 거지.
그런 것을 조례라고 합니다. 조례도 일종의 법이죠. 자, 쉬었다가 여기 협회에서부터 나머지 하도록 하겠습니다.